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3일 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교사 역사기행을 다니게 됐어요. 근대사 역사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특별히 우리나라 조선 말기, 대화기, 외국 문물이 들어오고 하던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보고 다니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는 아주 슬픈 역사의 기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고통 속에서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그런 기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는 탑골공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해요. 저거는 국보 2호예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요. 여기는 원래 조선시대 초기에는 원각사라는 절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바로 그 절에 있던 탑인데요. 그래서 저 탑을 인도에서는 파고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탑골공원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공원이에요. 서양식 공원이 시작된 곳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19년 3월 1일 바로 이 자리에서 3.1운동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에요. 3월 1일 날 독립운동했던 것은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어요. 뭐 이런 무기를 들고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뭐예요? 우리나라 돌려달라고 하고 만세를 불렀죠. 이게 비폭력적 운동이에요.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마하트마 간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3월 1일 독립운동, 우리나라에서 일으켰던 이 독립운동이 간디에게 영향을 줬대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건이 만나요. 근데 이 사건 중에서는요, 좋은 사건도 있고 나쁜 사건도 있겠지. 어떤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좋은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네. 주의 모든 사자 군대도 주를 찬양하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홀로 높으시며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 하는 곳이에요. 기독청소년연합회죠. 기독교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사회 활동을 하는 기관이에요. 저 YMCA가요, 원래는 여기 아니고요, 조금 이따 우리 가게 될 태화관 자리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미국의 백화점의 왕, 존 원어메이커가 저 건물을 지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 존 원어메이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13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비만 오면 그 앞에 있는 길이 너무 집창이 돼서 그래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벽돌 공장을 다니던 이 소년이 한 달에 월급을 $7씩을 빼고 벽돌을 가져다가 교회 앞에다가 길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시 짓자. 그래서 예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나중에 백화점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도요, 세계 여러 나라에 YMCA를 지어주기도 하고요, 또 학교를 지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 여기는 태화관이나 이 태화관은 사회복지재단이에요. 원래는 명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던 곳이에요. 아까 우리가 탑골공원에서 3.1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됐다는 얘기 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대표였던 33명이 거기에 함께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바로 여기 명월관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저 앞에 그림에 있는 대로 저렇게 둘러 앉아서 저기에서 3.1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그 다음에 공약 3장을 말하고,
그리고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기가 명월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명월관이 되기 전에는 누구네 집이었었는데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은 매국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인 이완용이 여기서 살았었어요. 고등은 사회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 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살아서 세계 만방에 보아야 인류 풍속의 대의를 증명하며 33명의 대표거든요. 33명의 대표입니다. 알았어요? 교회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또 목사님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33명의 대표자가. 이 비석은요, 고종 황제 즉위 40년 친경기념비야, 알았지? 이 친경비는 고종 황제가 왕으로 등극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훌륭하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러나 사실 훌륭하게 일한 것은 아니었고, 고종 황제 시대에는 그 서구 열강들, 이런 나라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어렵던 시대에 황제로 즉위를 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물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앞에 보면 표시가 하나 있잖아. 그죠? 표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거리,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냐? 그러면 잴 때 여기서부터 재는 거예요. 거리를 재는 기준이 되는 돌이야, 이 돌이. 광해원입니다. 원래 건물은 여기 있던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있던 제동에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1885년 2월 29일에 개원을 합니다. 알렌이라는 의사가 병원을 만드는데 그 병원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어요.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의 동생이었던 민영익이 칼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근데 칼에 맞아서 죽게 된 민영익을 알렌이 살려줘요. 뭘로 살려주느냐? 서양의술로 살려줘요. 그래서 고종 황제 주치의사가 된 알렌은 황제의 신임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제동에 거기다 광해원이라는 그 병원을 세우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에요. 근데 이 광해원은 세워진 지 12일 만에 이름을 바꿔요.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그 병원도 제동에서 지금 외환은행이 있는 을지로 입구 그 자리로다가 옮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있어서 서양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서양 학문들,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의학이나 다양한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연세대학교에 있는 이 광해원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알았어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 찬양해.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빛나는 햇살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세. 양화진 외국인 묘지. 우리는 이곳을 선교사님들의 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론 선교사님이 바로 이 외국인 묘지에 묻힌 최초의 선교사님이시죠. 헤론 선교사님을 어디다 묻어야 되겠나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요 임금님이 사시는 도성 안에는
절대로 무덤을 만들 수가 없었어. 이제 헐버트 선교사님이죠. 헐버트 선교사님이고요. 이분도 한국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이제 영어 교과서도 만들고요. 외국에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아주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시고요. 이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분이 바로 양화진 묘지에 최초로 묻힌 장본인인 존 헤론 박사예요. 이분은 제중원의 원장도 지내시고, 이분이 알렌을 도와서 제중원에서 일을 했었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질에 감염이 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했나요? 대충 했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백인이나 또는 우리 같은 누런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쓸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연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기를 위해서 갖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좀 쓰고 남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도 캐나다 출신이에요. 캐나다 출신인데 홀 박사, 홀 선교사님이신데요.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돌봤냐면 폐결핵 환자들 많이 돌봤어요. 그런데 결핵 환자들에게 약도 주고 좀 잘 도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모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계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는 메리 스크랜턴 여사의 묘지예요.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최초의 여자 교육기관 이화학당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기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무덤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여기 아펜셀러 선교사님하고 두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신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땅을 딱 밟자마자 무릎 꿇고 했던 기도예요.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정동교회를 세우셨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학교, 바로 배제학당을 세우신 분이 바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에요. 여기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묘지예요. 56년 9월 8일 날 태어나서 56년 9월 15일 날 죽었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 군문 효수를 당하신 바로 신부님이 바로 저 김대건 신부님이에요. 그 천주교 박해 때 그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유명한 세남터입니다. 세남터. 옆에 있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저 글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절두산이죠. 옛날에 죄수들을 목 빼서 죽이던 곳이에요. 처음에 이 카톨릭 교회가 서학이라고 해요. 서학. 이걸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문 유교는 사람 살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학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공부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서양의 학문이라는 것은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고, 수가 빨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니까 전통적으로 유교를 신봉하던 그런 그 사람들은 위험스럽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행스럽게.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그 대비가 뒤에서 섭정 정치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하고 반대되는 세력들을 다 없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학이었어요. 서학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주교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박해, 병인박해, 신유박해, 병인박해, 기해박해, 이렇게 박해들이 나타나고 그때마다 그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되는데요. 한 번에 7,000명씩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일 때 어디서 많이 죽였냐면 바로 여기서 많이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칼로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목을 베서 죽이기도 하고 또 어디서 많이 서소문이라는 문이 있어. 서소문 밖에서 많이 죽고 당고개라는 고개가 있는데 당고개에서도 많이 죽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경복궁 수정전이에요. 수정전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세종대왕 때 저희가 집현전 학자들이 모여서 한글을 만들면서 연구하던 곳이 바로 저기가 바로 지금의 수정전 건물이죠. 그 다음에 저 수정전은 뭐냐면 1894년에 군국기무처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가보개혁을 주도하던 곳이에요. 가보개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시대를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양반과 쌍놈을 이렇게 반상을 가렸죠. 여러분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연좌제.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도 죄인, 손자도 죄인. 그런 불합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전부 다 없애야 나라가 발전하겠다. 그래서 가보년에 그 개혁을 주도하던 곳이 바로 군국기무처예요. 나라의 전반적인 거, 장사하는 거, 농사 짓는 거, 뭐 관리들의 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많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서양식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나라에서 그 잘못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개혁을 주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보 개혁이에요. 자기 나쁜 점들을 자꾸만 개혁해야 돼요. 자기 발전을 위한 개혁이 없이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개혁을 해서 스스로가 개혁을 해서 나쁜 버릇들 고치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알았죠? 경복궁은 조선조의 정궁입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을 제외하고 다른 궁들이 있어요. 창경궁이나 창덕궁이나 덕수궁이나 이런 것을 이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경복궁이 순환을 많이 겪게 되죠. 대원군의 아들 흥복이가 나중에 고종으로다가 이제 왕이 되는데, 대원군이 아들을 왕으로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하려고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대대적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경복궁을 중건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벼슬을 팔았어. 평민들도 돈을 내면 벼슬을 줬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 많은 사람들은 벼슬을 사고 싶었겠죠? 돈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경복궁을 만들었는데 그 실수로다가 불이 나요. 그 경복궁을 다시 또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보다 더 높은 벼슬을 준다고 하고 벼슬을 팔았어요. 그리고 돈도 또 만들었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도탄에 빠지게 돼요. 대원군이 실수한 것 두 가지가 뭐냐면 퇴국 정책을 편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외국의 것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첩화비를 세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왕애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 싸우지 않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다. 응?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했어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노비제도를 폐지한다든가
양반과 쌍놈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한다든가 인재들을 많이 등용을 시켜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왕권을 강화하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대원군이 쫓겨납니다. 아들과 그 다음에 며느리 명성황후에게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대원군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개혁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오랫동안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대원군이 나라의 문호를 활짝 열고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도 안 뺏겼을 거예요. 근대사 역사에서 경복궁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경복궁을 안 졌어도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백성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도 다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은 근대사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큰 공헌을 한 궁궐이에요. 저 건청궁 안에 오코루라고 하는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오코루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합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그 당시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게 되죠. 그런 눈치를 챈 미우라 보로가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게 됩니다. 그냥 죽인 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바로 그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자 그 당시에 이제 덕수궁에 주로 머물러 계시던 고종이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몰래 피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관파천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 깡패들이 경복궁 안에까지 들어와서 왕비를 죽일 수가 있겠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나라의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 나라의 힘이 없어진 원인은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대원군의 잘못된 정책들. 뭔지 알죠?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여기는 공업 전습소라고 하는 곳이 있던 곳이에요. 일종의 공업 전문 학교예요. 지금은 여기가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가 바로 여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공업 전습소는요, 이제 그 한말, 다시 말하면 대한제국 조선 말기에 이제 갑오 개혁을 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산농공상 관리들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노동사 짓는 사람, 잠사하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백점, 이렇게 계급을 구분을 했어요. 근데 갑오 개혁은 그런 계급을 타파한 것이었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이제는 이런 그 상업이나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배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업학교를 세워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공업학교가 바로 이곳에 세워진 공업전습소예요. 거기서는 보석을 세공을 해가지고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곳이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관악산 밑에 있죠. 관악산으로 옮겨가기 전에 바로 여기가 서울대학교가 있던 자리예요. 서울이 조선시대 때는 뭐예요? 한양이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서울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여기 한국문화예술원이 들어있어요. 이 일대가 전부 다 바로 경성제국대학이 있던 곳이고 서울대학교가 있던 곳이고요. 지금도 서울대학교 중에서도 한 학과는 여기 남아있어요. 의과대학. 바로 이 길 건너 쪽이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전부 다 옮겨갔지만 하나 남았다 그랬죠. 원래는 이게 조선 말기 대한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던 곳인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던 여러 개의 병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병원을 세웠어요. 백성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백성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자, 이런 병원 같은 거를 세우는 것은 누구를 위한 노력일까? 백성들을 위한 노력.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것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면은 자신을 명예롭게 하는 일이에요. 슈바시가 누구 위해서 살았어요? 남을 위해서 살았죠?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길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라 같은 틀이 서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을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자기만 알고. 을사오적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그래가지고 나라도 팔아먹었잖아.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나라도 팔아먹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명예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명예롭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은현궁에 왔어요. 은현궁이에요. 고종 황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죠. 대원군이 사시던 집입니다. 그래서 12살에 왕이 됐죠. 명성황후가 왕비로 간택이 된 다음에 여기서 왕비 교육을 받던 곳도 바로 은현궁이에요. 이 조선 말기에 대원군의 세도는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대원군이 여기에 살 때는 집이 궁궐만큼 컸었대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대원군의 흔적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대원군이 처음에 그 정권을 잡고 잘 했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서원이 있거든요. 서원. 처음에는 서원이 인재를 양육하기 위한 그런 그 서원이었는데, 나중에 점점 더 이 서원이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서원이 닭파 싸움의 중심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았었는데 서원이 47개만 빼놓고 전부 다 없애버려요. 서원을. 그런 일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세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개혁을 하고, 많이 개혁 정치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실수를 한 거 있었죠. 쇄국 정책을 편 것.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원군이 심혈을 기울여서 궁궐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죠. 경복궁.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바로 그 노안당이라고 해서요, 운영궁의 사랑채예요. 여기는 지금 사랑채로 들어오는 문이지만 안채로 들어오는 문은 저쪽에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채와 안채를 엄격하게 구분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대원군을 만나기 위해서 가서 만나고 하던 그런 곳이죠. 그 대원군을 그냥 흔히 부르는 말로 대원이 대감이라고도 부르고요. 일단 이 안에 들어와서 대원군을 만나서 사정을 아려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 권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지만, 자기 뱃속만 차리고 자기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셔서, 다 몸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다 주셔서, 그렇게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길이 있어.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거.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 이름 높이리라 땅 끝까지 멀리 멀리 주 이름 높이리라 자, 여기 이곳은 따라해봐 1호당. 이곳이 이제 그 운영궁의 안채의 기능을 담당하던 곳이에요. 안채,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죠. 여기서 명성황후가 가래를 치고 이전까지 예절 교육도 받고 그런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옛날에는 그 냉장고들이 없었는데 이 집은 특별히 냉장고가 있었어요. 개원군 시절에 사용하던 냉장고가 이쪽에 이제 들어가면 있는데요. 네, 개인 집에 있었던 석빙고입니다. 여기 지금 이름은 교동초등학교인데요. 원래 이름은 한성사범학교. 서울이라는 명칭이 옛날에 한양이라고도 했고, 또 경성이라고도 했고, 또 한성이라고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한성사범학교예요. 바보 교육을 한 다음에 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선생님을 만들어내는 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나라에서 세운 사범학교예요. 그리고 한성사범학교를 만들면서 부속 초등학교, 부속 소학교를 세웠어요. 그것이 지금 교동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초등학교가 어디냐? 바로 여기야. 지금은 여기에 교동초등학교라고 하고요.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빛나는 햇살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세. 여기는 근대화 시대 때,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그 개화파는 뭐냐면 나라의 문호를 활짝 열고 외국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의 모임을 개화파라고 했어요. 개화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박영효의 집이 있던 곳이에요. 이 박영효는 저 왕의 사위가 돼서 부마가 되거든요. 부마. 어때요?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죠. 그죠? 박영효가 제3차 수신사로 일본에 갈 때 배 안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국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국기가 없냐. 그래서 그 수신사로 가는 그 배 안에서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집에는요 늘 개화파 사람들이 항상 드나들었대요. 그러다가 개화파 사람들이 일으킨 게 뭐냐면 갑신정변이야. 그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선 정권을 뺏어요. 그런데 그 갑신정변이 며칠 만에 실패로 돌아가냐면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고 그 바람에 이 박영효의 집도 흔히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박영효는 망명객이 되고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때는요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뒤에는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잖아요.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듯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희생하면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 마른 세상 적셔주는 새벽 이슬처럼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 이름 높이리라 땅 끝까지. 천도교 중앙대교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천도교는 누가 처음 만들었느냐면 최재우가 만들었어요. 이 최재우가 서학이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이제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자 이 서학과 반대되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그런 그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기본 이념을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유교, 불교, 기독교 이런 데서 좋은 것들을 다 따다가 만든 게 천도교예요. 그것을 우리는 동학이라고도 하죠. 동학. 그 천도교를 부흥시킨 장본인이 또 있는데 그분은 독립운동 33일의 대표자예요. 바로 손병희가 천도교 대표입니다. 천도교는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 나라가 어지럽고 부강하지 못할 때는요 별별 사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임금님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권력만 탐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 이름 높이리라 땅끝까지 멀리 멀리. 나는 여러분들보다 몇 년이 뒤졌어? 40년이 뒤진 옛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더 앞서가려면 새로운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새로운 것을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린이들이 되셔야만 해요. 알았죠? 다음 세대의 책임자가 누구야? 너희들이지? 그럼 다음 세대를 책임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지? 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그냥 오는 걸까? 아니죠. 예,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30년, 40년 앞서간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는 바로 개화파의 한 사람이었던 박교수,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어요. 박교수의 집이 있던 터입니다. 이 박교수는 강화도 조약을 맺도록 유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물론 박교수가 강화도 조약을 맺자고 했던 것은 그 이유가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발달된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의도로 했지만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항구들을 많이 개항을 했죠. 나라의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외국 문물들이 다 들어온 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겼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나라를 빼앗기는 의미가 됩니다. 나중에는. 박 교수는 나라 빼앗기라고 그런 일 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 동기는 좋은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죠. 박 교수가 강화도 조약을 유도했을 때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라를 개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 교수가 지탄을 받아야 되겠나요? 그 당시에 역사의 흐름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원군 쇄국 정책을 펼쳤고 쇄국 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외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을 닫고 우리나라끼리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 알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품종 개발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상품들이 막 수입돼서 들어와도 우리나라 게 훨씬 좋아. 우리나라 거 먹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신토불이라고 캠페인을 벌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것도 열심히 수출하고 외국의 것도 수입하고 또 우리나라 거는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박 교수의 의도는 무슨 의도냐면 나라의 문을 활짝활짝 자꾸 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닫고 있냐. 왜 천주교인들 왜 자꾸 죽이냐. 죽이지 말아라. 대원군 쇄국정책 철폐해라. 막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박 교수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의 생각은 그래요. 결과가 잘못됐기는 했지만 박 교수가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홍영식의 집이 있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바로 광해원이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광해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라고 했죠. 알렌이 설립했죠.
세워진 지 12일 만에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었어요? 제주원으로 바뀌죠. 바로 그곳이 시작된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이는 저 건물, 헌법재판소예요. 말 그대로 헌법을 재판하는 곳이에요. 저 뒤에 있는 하얀 집은 도서관이에요. 정독 도서관이고요. 김옥균이 있던 집터는 여러분들 앉아 계신 바로 뒤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 곳이 김옥균 집입니다. 김옥균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나서 7살 때 사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갑니다. 김옥균은 박 교수의 집을 드나들면서 박 교수의 개화사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은 이미 일찍부터 나라의 문호를 개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 발달한 일본 문화를 다 보고 배우고 돌아와서는 우리나라도 빨리 우리나라 문호를 개방을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개화파 사람이죠. 그래서 이 김옥균은 박영효나 서재필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거사를 하나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개화를 빨리 하려면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정권을. 네? 그 거사가 뭐냐면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갑신정변을 할 때 사실은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도와주기는커녕 군대를 빼가버리는 바람에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한 정변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리고 김옥균이나 박영효나 이 갑신정변의 지역들은 전부 다 일본으로 망명을 하고 외국으로 다 망명을 하고 그곳에서 죽게 돼요. 김옥균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박 교수죠? 박 교수 그죠? 사람이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또 좋은 영향을 주어야 돼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또 일제시대 때는 종로 경찰서가 있던 곳이 알아서 얘네들 여기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뭐가 있었다고? 의금부. 의금부하고 종로경찰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서대문 형무소 가서 얘기해 줄게. 알았지? 독립공원입니다. 이쪽 옆에가 다. 저쪽 서대문 형무소가 있고, 여긴 독립관. 얘 내려가면 서재필 박사의 동상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독립문이 있어요. 이 일대 지역을 독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서재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18살에 병조 참판에 임명이 될 만큼. 이 독립관은 원래 여기에 모화관이라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모화관은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사신을 영접하고 연회를 베풀던 집이에요. 또 사신이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갈 때 이곳에서 또 연회를 베풀고 사신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하고 환송 연회를 베풀고 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서재필을 비롯한 독립협회에서 이것은 사대주의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모화관을 헐어버리고 있던 자리에 독립관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가면 독립문이 있는데 이 독립문은 영은문이라고 하는 중국 사신이 오면 환영하던 문이 있던 곳인데 그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그 독립문을 세웠어요. 근데 저 독립문은 개선문을 본따서 이 서재필이 갑신정변에 가담을 했다가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하게 되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도 발간을 하죠. 이 나라가 완전한 독립을 찾아서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주민주 국가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립협회 일을 하게 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에서 돌아가셔요. 어쨌든 이 서재필과 독립협회는 우리나라 개화기 그리고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자독립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일본 시대 때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많이 잡아들이던 경찰서가 종로경찰서야. 그리고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을 잡아들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을 시켰어요. 자, 여기는 지금 감옥이거든요. 이 감옥을 보면 재밌게 생긴 게, 여기 서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다 보이죠. 그래서 다 보이게 된 것은 뭐냐면 그 감시가 용이하죠. 한 군데 한 사람이 있었어도 이렇게 눈만 벌리면 뭔가 탈옥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감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사선 형태로다가 감옥의 건조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감옥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미치는 거야. 배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는데, 여기가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독립투사들을 사형시키던 사형장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큰 미루나무가 있는데, 저 미루나무는 독립운동 투사들이 여기서 죽어가는 모습도 다 지켜보고, 또 사형수들이 이렇게 오다가 사형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서가지고 항상 미루나무를 한번 이렇게 올려다 봤대요. 그리고 땅을 한번 내려다보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자포자기 하고 죽어갔겠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서대문 형무소는 일본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독립운동이 한참 계속되고 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목숨을 내놓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안에 사람을 가둘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갇혀 들어왔었다고 그래요. 종로경찰서가 이렇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잡아들이는데 악명이 높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종로경찰서는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종로경찰서를 포괄시켰던 분이 계시거든요. 김상옥 의사예요.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다 폭탄을 던져요. 수많은 일본 경찰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1000여 명의 일본 경찰하고 대치해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때는 거기 의금부가 있었거든요. 의금부는 뭐냐면 중죄인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장소예요. 그 의금부가 있던 자리에 종로경찰서를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종로경찰서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은 그 종로경찰서 자리에 제일은행 본점이 들어서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감옥은 여자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바로 저 자리에서 유관순 열사가 갇혀서 있다가 돌아가신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일본을 욕하고 저 일본 나쁜 놈들이야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한번 따라해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일본 사람들 여기 밑에서 봤죠? 일본 뭐 개새끼들, 일본 나쁜 놈들, 씹어먹을 놈들 이런 거 써놓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거 쓰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쓰지 마. 용서해 그냥.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모든 일들 용서해. 그러나 잊어서는 돼야 안 돼요. 잊어버리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늘 힘을 기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고요. 이 우정총국이 처음에 오픈을 하는 날, 바로 그날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난을 일으켜서 나라를 장악하고,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패하고 말고 3일 만에 끝나고, 여기는 바로 그 갑신정변의 불씨가 타오른 우정총국입니다. 1884년에 우정총국이 개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우정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10년 후에 10년 동안 옛날대로 역참제, 빨 달리고 가가지고 편지 전해주고 그러는 거 있죠? 응?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체국 제도가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몇 년 미뤄지게 돼요? 10년 동안이나 하지 않고 미뤄지게 돼요. 자, 이 한국은행은 최초에 세워진 것은 이완용 등 그 당시 자본가들, 이 사람들이 이 한국은행을 세웠는데 운영이 좀 잘 안 돼서 문을 닫았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권을 장악을 해야 되겠죠. 은행을 다시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세웠던 은행이 바로 조선은행이에요. 조선은행이 한국은행입니다. 그랬다가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1950년에 다시 그 한국은행으로 은행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세워졌던 은행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운 은행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을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은행을 세웠던 거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우리나라 뭘 뺏어가기 위해서 세웠어요? 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세웠죠? 조선식산은행도 땅을 빼앗아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돕기 위해서 세운 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건너편에 지금 저쪽에 멋진 코트를 입은 신사가 서 있는 바로 저곳이 미스코시 백화점이 있던 곳이에요. 미스코시 백화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인데 지금은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저쪽에 오른쪽에 보면 교회가 하나 보여요. 교회가. 저 교회가 바로 상동교회입니다. 상동교회는 이화학당을 세운 스크랜튼의 아들이에요. 바로 그 스크랜튼 선교사가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운 그곳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동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근데 저 상동교회는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신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 상동교회에서 서재필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걱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상동교회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열사를 파견을 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뺏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결국 알리지 못하고 이준 열사는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다가 결국은 우리나라 국력이 일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울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도 해요. 저 상동교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던 바로 그런 교회예요. 동양적식 주식회사 일본 녀석들이 우리나라의 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이 동양적식 주식회사가 지금 외환은행 본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땅을 뺏어야 되겠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신고를 해라. 신고를 안 하면 임자 없는 땅인 줄로 알겠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했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신고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저 시골에 있거나 안 했죠. 안 한 사람들은 다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 다 뺏겼어요. 뭘 통해서 뺏어갔을까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뺏어갔다. 나석주 의사가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다가 던졌어요. 실패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롯데백화점 거기는 조선식산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선식산은행도 동양척식회사를 도와서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세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은행이에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여기는요 남산골 한옥마을인데 뒤에 남산이죠? 여기 남산골이라고 하고요. 전통적인 양반들이 모여 살던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자리는요 일본 통치시대 때 조선 헌병대 사령부가 있던 곳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을 하고 통합을 하고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주면서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거의 무력으로 통치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헌병과 경찰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렸는데 헌병 그러면 공포의 대상일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우리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런. 경찰 그럼 여러분 경찰서 간다 그러면은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되죠. 일본 시대 때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경찰과 헌병을 이용했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뭘 이용했어요? 은행과 그 다음에 땅을 뺏어가는 거 뭐였어요? 동양적식주식회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경제를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뺏어가고 그래서 일본이 아주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했죠. 바로 그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 수도 서울을 지키는 군대다. 그래서 수도 경비 사령부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 여기 타임캡슐인데요. 타임캡슐은 2394년에 개봉을 할 거예요. 약 400년 남았죠?
1994년에 서울이 한양이 여기다가 도읍을 정한 지 600년이 되던 해였거든요. 그 해가 1994년 11월 달에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 속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 뚜껑을 닫은 거예요. 앞으로 4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뜯어보게 될 거예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여러분 뒤에 있는 이 귀가 장충단 여기 있는 이 공원이 장충단 공원이에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을미사변 당시에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 끝까지 명성황후를 보호하다가 죽어간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고종황자가 세운 비석이고요. 그 다음에 장충단이라는 사당도 세웠는데 지금 저쪽에 보면 저쪽에 신라호텔이거든요. 바로 저 자리에 거기에다가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켜요. 또 옛날에 여자들이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순교라고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나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준 열사는 갑오 개혁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식 재판 제도가 도입이 돼서요. 검사로 활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나라를 사랑하는 일종의 모임이에요. 그때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고종 황제의 비밀 칙서를 들고 헤이그에 가서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들까요? 일본의 편을 당연히 들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계 여러 나라 열강들,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은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갖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헤이그에 파견됐던 이준 선생님은 거기에 가가지고 뭐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마음속으로 큰 병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네덜란드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조선 말기 훈련원이 있던 곳이에요. 조선 말기에 대원군이 물러나면서 우리나라 문호가 점점 개방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외국의 군대 제도를 본받아서, 특별히 일본 군대 제도를 본받아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가 이제 창립이 되고요. 그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쪽에 그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하도감 교장, 거기는 신식 군대 훈련장이에요. 그런 그 훈련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근처가 바로 군대를 훈련시키던 훈련장이 있던 바로 그런 장소죠. 특별히 여기 이 훈련원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순신 장군이 과거 시험을 쳤던 장소도 여기에요. 이모군란이라는 건 뭐냐면 신식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나라에서 신식군대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대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구식군대는 1년 동안이나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왜 월급 안 주느냐고 계속해서 따지니까 한 달치 월급 나왔는데 그거를 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줬어요. 한 달치 월급을. 창고지기가 그거를 나눠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모래하고 쌀겨를 섞어서 줬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90군데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민겸호를 찾아가요.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서는 따지다가 그 집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하면 대원군에게 가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대원군이 그래 내가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서는요 그 90군데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신식군대가 전부 다 쫓겨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도 죽인다고 그러니까 명성황후도 도망을 갔어요. 명성황후의 고향인 여주로 도망을 갔어요. 한 달 동안이나 궁궐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대원군은 명성황후 죽었다고 국상을 선포하고 이제 그 대원군 마음대로 이제 다시 정권을 장악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면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자 대원군이 청나라 군대에 인사차 방문을 해요. 인사차 방문을 하러 갔다가 청나라 군대에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게 해요? 예, 중국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청나라로 끌려가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명성황후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군란은 한 달 만에 이제 끝나게 되고 이 이모군란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은 청나라의 입김이 점점 더 세지고 일본도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더 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군대 해산식.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리게 되죠? 일본 군대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군대 해산식이 있던 바로 그 장소가 여기 훈련원이고요. 여기는 원구단이에요. 원구단.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종이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대한제국이라고 바꾸고 이 원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구단은 뭐 하던 곳이냐 하면 왕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이 원구단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면서 이 원구단에다가 호텔을 지어요. 여기 지금 웨스틴 조선이라는 아주 고급 호텔이 지금 조선 호텔이 들어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철도 호텔이라는 호텔을 짓고요. 그리고 여기에 온갖 잡상인들과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장소에다가 뭐를 지어버렸어? 호텔을 지어서 온갖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잠자고 먹고 노는 장소,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돌로 된 북이 또 3개가 있죠.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북이고요. 그리고 저런 북소리나 아니면 원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려주고 싶었던 바로 그런 장소예요. 결국은 뭐가 약해서 문제야? 나라의 힘. 나라의 힘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조선시대 궁궐이 5개 궁궐이 있었거든요. 경복궁, 그 다음에 항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렇게 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경복궁에 있는 집들을 뜯어다가 다른 데다 막 옮기고, 그 다음에 창경궁은 헐어내린 다음에 거기다가는 동물원을 만들었어요. 동물원을. 창경궁이 아니라 놀이터를 만들어놨어요. 누가 살던 집인데? 왕이 살던 집이 그 집을 뭘로 만들었어?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고. 왜 그랬을까?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의도예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도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자, 윤명동 성당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이죠. 이제 원래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이 거처하시는 이 사대문 안에 왕궁보다 더 높은 지역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더 높게. 그런데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게 되니까 반대가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건물을 짓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 카톨릭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순조 때서부터 시작된 카톨릭 박해가 수만 명을 죽였어요. 이 카톨릭 교인들이 그 당시에 죽어간 이유가 하나입니다. 죽어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죽어간 거예요. 죽인 사람들은 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죽였나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인 게 더 많아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회사에서 사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대학교에서 교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일하는 높은 사람이 된다든가 그러면 아랫사람들을 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행동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 경성부 청사가 있던 곳이에요. 지금 저 뒤에 있는 것이 서울시청이에요.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이 서울시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건물인데 왜 저기다 세웠느냐 하면 경복궁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광화문이 있어. 그러면 경복궁하고 광화문하고 사이에 거기에 바로 조선 총독부가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본부 건물이야. 우리나라의 정궁이 있던 경복궁 앞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경성부민관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경성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위한 회관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는 경성부 청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정궁이 있는 중심 지역에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 나라를 상징하는 건물들을 세워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알았어? 지금 서울특별시 의회라고 써있는 건물이 부민관이 있던 건물입니다. 저기 경성 부민관에서 연설회가 열렸는데 무슨 연설회냐면 일본의 천황 폐하를 위해서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 전쟁에 나가면 영웅이 됩니다. 천황 폐하를 위해서 전쟁에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연설을 했어. 그 연설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춘원 이광수 같은 유명한 소설가들 이런 분들이 저기서 연설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라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독립군이라든가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이 폭탄 던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폭탄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경성부민관이에요. 본부교회죠. 성공회. 성공회라는 교파의 교회예요. 여기는요.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당들은 지금 이 성공회 교회나 아까 갔던 명동성당이나 조금 이따 갈 정동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 처음에 지었던 교회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공회는요, 지금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얘기 들어봤나요? 바로 거기가 성공회 건물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 지금도 성공회예요. 예,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성공회에서 사역을 하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요한 웨슬레가 성공회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교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덕수궁에서 근대사 역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을사보호조약,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완전히 떠넘기는 그런 이제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을사보호조약이 맺혀진 장소가 덕수궁의 중명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가면은 덕수궁에 들어가면 석조전이라는 전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석조전 거기에서는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다음에 38도선을 중심으로 남쪽하고 북쪽하고 두 나라가 서로 다르게 관리를 하게 돼요. 이 나라를 미국하고 소련이 번갈아 가면서 다스리자. 그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다스리는 것을 신탁 통치라고 하는데, 이 신탁 통치에 관한 회의를 바로 그 덕수궁 석조전에서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소련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하고 찬성을 하고, 또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서 서로 막 대결을 하다가 나중에는 신탁 통치가 거절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그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미군의 관할하에 선거를 치르게 되고 북쪽은 소련에서 다스리는 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래서 남한 정부하고 북한 정부가 서로 나눠서 수립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방은 됐는데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통일이 됐나요? 아니죠. 갈라졌지요. 남쪽은 지금 현재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은 북한의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남쪽은 러시아 공사관이 있던 자리예요. 여기가 러시아 공사관이야. 근데 왜 저거만 남았을까? 6.25 때 폭격에 파괴가 되고 저거만 남았어요. 근데 러시아 공사관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 깡패들이죠. 사무라이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해서 죽인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그 당시 그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가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는 일본을 은근히 견제를 했어요. 그 일본이 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는 그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가시가 생겼죠. 누구예요? 명성황후를 깡패들 동원해서 죽였습니다. 이게 을미사변이죠. 일단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고종황제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왕비도 죽인 사람들이 왕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을미사변 다음에 2월 달에 1896년 2월 달에 왕궁을 빠져나와서 바로 이곳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친일파의 거두였던 그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고종이 김홍집을 참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김홍집을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곳에 몸을 피해서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러시아 공사관에서 무려 몇 년간이냐면 1년 동안이나 이곳에 피해가지고 이곳에서 나라의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왕이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해서 1년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관파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그러는데, 아는 러시아를 상징하는 말이고 관은 영사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영사관으로 왕이 몸을 피한 사건이다. 왕이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왕이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세상에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겠어.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기르는 일을 하루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때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힘을 기르는 일은 바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이화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이화학당이 시작된 곳이에요. 1886년 5월 달에 이곳에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에요.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한국의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의 여성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무지에서 깨어나는 신여성을 만들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성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이곳에 여성교육기관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명성황후가 듣고 학교 이름을 이화학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이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백꽃이라고 가르쳐줬죠. 백꽃은 대한제국의 나라의 꽃이었어요. 이곳에 이화학당을 만든 것을 통해서요, 여성교육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요. 그 의미가 참 깊죠? 그 전까지는 여자들은 교육을 받았나요? 네, 교육의 기회가 없었죠?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곳 출신들 중에서 뭐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최초의 이화학당은 여자들을 이 이화학당에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내지를 않다가 나중에 전염병 든 버려진 것과 같은 여학생 하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화학당에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화학당 출신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유관순 열사,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화학당 출신들이 있어요.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를 통해서 장로교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배재학당을 보게 될 텐데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교육기관 배재학당을 설립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성경을 번역한다든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이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시고요.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배재학교는 강남으로다가 이사를 갔어요. 지금은 여기는 일반 사무실만 남아 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또 학교를 세워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서는 쭉 이어져서 써야 되는데 처음에 서론 부분은 참 좋은데 결론 부분은 흐지부지 끝난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의 양이 글의 내용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가 전부 다 글 속에 나타나는 거야. 문단도 어떤 내용을 썼어. 그러면 내용이 바뀌어질 때는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진 것을 구분을 해서 써야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